미 연준의장에 잊혀진 최후 통첩이 지금 미국 언론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 미국은 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조지아 현대차 공장 3만 직원이 거리로 내몰렸고 텍사스 삼성 반도체 2,500억 달러 프로젝트 중단 직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무산, 백악관과 월스트리트가 동시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한국의 단 한마디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윌리엄 싱클레어,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입니다. 예일대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16년간 외교관으로 일해왔죠. 부시 행정부 때부터 한미 관계를 담당했고 서울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한국어도 배웠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을 동맹국 그 이상으로 생각해왔어요. 한국전쟁 이후 함께 성장한 혈맹이자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 새벽에 일어난 일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3시 24분,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IC 텍사스 지부장 로버트 캠벨이었습니다. 윌리엄, 큰일 났어. 지금 LG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체포 작전이 진행 중이야. 무슨 소리야? 로버트? 어제 전고체 배터리 양산 성공 파티했다면서? 그게 위에서 갑자기 명령이 떨어졌어. 한국 기술자들 전원 체포하래.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원이라고? 그게 몇 명인데? 524명. 지금 특수부대까지 동원해서 호텔이랑 숙소 급습하고 있어. 말이 안 됐어요.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백악관에서는 LG 덕분에 미국이 배터리 기술 독립을 이뤘다고 자축하고 있었거든요. 에너지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파트너들의 헌신적인 기술 이전에 감사한다고까지 했었죠. 저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국무부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계속 전화가 왔어요. 조지아의 현대차 공장, 미시간의 LG 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새벽 4시 반, 국무부 긴급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체포 현장이 중계되고 있었어요. 무장한 IC 요원들이 호텔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 잠옷 차림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는 장면.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제가 외쳤어요. 동아시아 담당 차관 제임스 해밀턴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윌리엄, 자네도 이제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군. 뭘 알아야 한다는 겁니까? 그가 파일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표지에는 1급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제목은 충격적이었어요. 오퍼레이션 배터리 하비스트, 배터리 기술 수확 작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수년 전부터 기획된 이 작전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배터리 핵심 기술을 100% 습득한 후 기술자들을 제거하여 미국의 완전한 배터리 기술 독립을 달성한다. 제거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제거가 뭡니까? 설마 물리적 제거는 아냐? 추방이지. 모든 한국 기술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몰아서 영구 추방하는 거야.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합법적인 비자를, 그게 문제야.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고 비자를 발급하고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 하지만 이제 그들이 가르쳐준 기술은 원래 미국의 것이었다고 주장할 거야. 70년대 에너지부 연구소 특허까지 끌어와서 말이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내가 16년간 몸담았던 미국 정부의 모습인가? 상황실 스크린에는 계속해서 처참한 광경이 이어졌어요. 한 여성 엔지니어가 울면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성은 박지연 박사야. 스탠퍼드에서 박사학위 받고 LG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설계를 담당했지. 우리가 6개월 동안 그녀한테 배운 기술로 이제 테슬라와 GM이 독자 생산할 수 있게 됐어. 해밀턴의 목소리에는 죄책감 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제 전화가 또 울렸어요. 한국 총영사 최원석이었습니다. 싱클레어 부차관보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국민 500명 가까이가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고 있습니다. 총영사님, 저도 지금 파악 중입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텍사스 주지사였습니다. 싱클레어,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LG 공장이 멈춰서면 우리 주에서만 2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가.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후였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524명 전원이 IC 수용소에 갇혔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워싱턴에서는
또 다른 폭탄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국무부 7층 회의실로 다시 소집됐습니다. 평소와 달리 경비가 삼엄했고 휴대폰까지 압수당했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방부, 상무부, 에너지부, 심지어 CIA와 NSA 관계자들까지. 이런 진용은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였죠. 해밀턴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 오퍼레이션 배터리 하비스트가 실행됐습니다. 현재까지 텍사스, 조지아, 미시간, 오하이오에서 총 524명의 한국인 기술자가 확보됐습니다. 확보라는 단어 선택이 씁쓸했어요. 마치 물건 다루듯 사람을 표현하다니. 에너지부 차관보 마거릿 스톤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 배터리 기업들로부터 습득한 기술 목록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양산 기술, 리튬 메탈 음극재 제조법, 차세대 분리막 기술, 배터리 관리 시스템 알고리즘, 총 147개 핵심 기술이 100% 이전 완료됐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한국 기업들을 초청하고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주면서 유치한 건 상호 협력을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토사구팽이라니. 국방부 대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싱클레어 부차관보, 감상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배터리 기술은 미래 전쟁의 핵심입니다. 드론, 전기 전투 차량, 휴대용 에너지 무기, 모두 배터리 성능에 달려 있어요. 이걸 계속 한국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동맹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익만이 영원하죠. 그때 CIA 동아시아 국장 로버트 첸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이 계획은 수년 전 중국의 배터리 굴기를 목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려 하고 한국이 그 대항마로 부상했죠. 우리는 둘 다로부터 독립해야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한국을 이용하기로 한 겁니까? 해밀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단계는 한국 기업 유치였어요. 엄청난 세금 혜택과 부지 무상 제공, 전기료 할인까지. 한국 기업들은 못 참죠.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스크린에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수년 전부터 시작된 치밀한 계획이었죠. 2단계는 기술 습득이었습니다. 처음엔 한국 측이 경계했어요. 핵심 기술은 한국 엔지니어만 다루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요? 인간적 접근이었죠. 미국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술자들과 친구가 되도록 했어요. 가족 모임, 바비큐 파티, 아이들 플레이 데이트, 신뢰를 쌓았죠. 한국인들은 정에 약하더군요. 저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한국인들의 따뜻함을 이렇게 악용하다니? 3년이 지나자 한국 기술자들은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미국 친구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면서 모든 걸 가르쳐줬죠. 심지어 매뉴얼에 없는 노하우까지. 상무부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박지연 박사 기억하시죠? 전고체 배터리 수율을 60%에서 95%로 올린 천재 엔지니어. 그녀가 우리 연구원들에게 비법을 전수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리는 겁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계획의 3단계 실행입니다. 기술 이전이 완료됐으니 안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거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사람이 안보 위험 요소입니까? NSA 부국장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한국 정부와 기업 간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미국에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핵심 기술 유출 우려. 차라리 중국과 협력하자. 이런 내용들이 수두룩해요. 그게 범죄입니까? 당연한 우려 아닌가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새로운 문서가 화면에 떴어요. 한미 배터리 동맹 재검토 방안이라는 제목의 한국 정부 내부 문서였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버리고 중국과 손잡으려 한다는 증거입니다. 선수를 친 것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문서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수준이었죠. 이건 왜곡입니다. 한국은 끝까지 미국과 협력하려 했어요. 싱클레어, 니는 너무 나이브해. 해밀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쨌든 작전은 성공적이었어. 이제 4단계만 남았지. 4단계요? 3,500억 달러 받아내기. 기술료와 손해배상 명목으로?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술을 공짜로 가져가고도 모자라 돈까지 뜯어내겠다고요? 공짜가 아니야. 우리가 공장 부지도 제공하고 인프라도 깔아줬잖아. 이제 그 대가를 받을 때야. 바로 그때 상황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급히 들어온 직원이 백악관발 긴급 전문을 전달했어요.
한국 정부가 1시간 전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대미 투자 즉각 중단이라고.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해밀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LG 텍사스 공장, 현대 조지아 공장, SK 켄터키 프로젝트. 진행 중인 모든 투자가 중단됐습니다. 철수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감했습니다. 탐욕이 부른 재앙의 시작이었죠. 회의가 끝난 직후 저는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의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공장 입구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IC 차량이 정문을 봉쇄하고 있었고 무장 요원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죠. 저는 국무부 신분증을 보이며 간신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클레어 부차관보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LG 미국법인의 법무팀장 케빈 리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평소 저와 자주 연락하던 사이였죠. 케빈,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들이닥쳤어요. 영장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우리 엔지니어 182명을 모두 끌고 갔습니다. 영장을 봤어? 겨우 흘끗 봤는데 이상했어요. 체포 대상은 멕시코인 2명뿐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을 닥치는 대로 그때 한 여성이 울면서 다가왔습니다. 부차관보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 남편이 30대 후반의 한국 여성이었어요. 이름표에는 정유진 품질관리팀이라고 적혀 있었죠. 진정하고 말씀해보세요. 제 남편은 이상훈 수석연구원이에요. 전고체 배터리 양극재 개발 책임자죠.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 팀에게 기술 이전 완료 축하한다고. 그런데 새벽에 집에 들이닥쳐서 그녀는 휴대폰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IC 요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잠옷 차림의 남성을 끌어내는 장면이었어요. 비자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L1 비자예요. 회사 주재원 비자. 완전히 합법적이죠. 그런데 요원들은 나중에 설명하겠다면서 케빈이 끼어들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구속된 사람들 중에 영주권자도 12명이나 됩니다. 심지어 한 명은 시민권 신청 중이었어요. 저는 즉시 IC 현장 책임자를 찾았습니다. 특수작전팀장 브라이언 오닐, 군 출신의 강경파였죠. 오닐 팀장, 영장 좀 봅시다. 국가안보 사안입니다. 부차관보님, 그래도 적법 절차는 지켜야죠. 그가 마지못해 서류를 보여줬어요. 제가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영장에는 호세 마르티네스, 파블로 로드리게스 단 2명의 이름만 있었어요. 이건 2명 체포 영장인데 왜 182명을 잡아갔습니까? 작전 중 추가 혐의자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혐의요? 비자 조건 위반입니다. 비원 비자로는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들이 직접 생산 라인에서 잠깐만요. 제가 소리쳤어요. 이 사람들은 기술 지도와 교육을 위해 온 겁니다. 그게 바로 비원 비자의 목적이에요. 저희 법무팀 해석은 다릅니다. 그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바로 그때 공장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급히 뛰어갔어요. 생산동 앞에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IC 요원들이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줄줄이 묶어 끌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플라스틱 결속 밴드로 손목을 묶고 10명씩 쇠사슬로 연결해서.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흉악범입니까? 제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윌리엄 싱클레어. 강우진 박사였어요. 작년 에너지부 컨퍼런스에서 만난 적이 있는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의 권위자였죠. 강 박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에너지부 초청으로 왔어요. 기술 자문 계약서도 있고. 요원이 그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닥치고 움직여. 저는 온일에게 달려갔어요. 저 사람은 미국 정부가 공식 초청한 전문가입니다. 그건 에너지부 얘기고 우리는 국토안보부 명령을 따릅니다. 말이 안 통했어요. 더 끔찍한 건 가족 단위로 잡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임신한 아내와 함께 끌려가고 있었어요. 제 아내는 임신 8개월입니다. 제발 병원에. 나중에 의료진이 확인할 겁니다. 케빈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이건 인권유린이에요. 21세기 미국에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해밀턴 차관이었죠. 윌리엄, 현장 상황은 어때? 차관님, 이건 너무합니다. 적법 절차도 없이. 적법 절차? 이미 법무부 승인 받았어. 96년 반테러법 조항을 적용했지. 반테러법이요? 이 사람들이 테러리스트입니까? 기술 유출은 경제 테러나 마찬가지야. 어쨌든 니는 너무 감정적이야.
본부로 복귀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망연자실 서 있었어요. 제가 아는 미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공장 한쪽에서는 미국인 직원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강 박사님이 잡혀갔어. 어제까지 우리한테 신기술 가르쳐주던. 이제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필요 없어진 거겠지. 그래도 이건 좀. 하지만 대부분은 침묵했습니다.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케빈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3년 동안 함께 일했어요. 바비큐 파티도 하고 아이들도 함께 놀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이라니. 저는 공장을 나오면서 주차장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차가 그대로 있었어요. 어린이 카시트가 있는 차, 한국 국기 스티커가 붙은 차. 그들은 평범한 아침을 기대하며 잠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새벽에 찾아온 것은 미국의 배신이었죠. 텍사스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옳은 걸까? 지수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도 되는 걸까? 그리고 곧 깨달았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국무부로 향하던 중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선 긴급 대국민 담화가 전 세계에 생중계됐어요. 청와대 집무실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한국 대통령의 모습이 화면에 떴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새벽 미국에서 우리 국민 524명이 영장도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이 요청해서 파견한 기술 전문가들입니다. 3년간 성실하게 기술을 전수했고 미국의 제조업 부활에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답이 쇠사슬이었습니다. 국무부 상황실에 모인 우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동맹에 대한 배신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첫째, 모든 대미 투자를 즉각 중단합니다. 둘째, 진행 중인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상을 전면 백지화합니다. 셋째, 기술 이전 관련 모든 협력을 중단합니다. 상황실이 술렁였어요. 3,500억 달러를 백지화한다고? 이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어. 하지만 한국 대통령의 연설은 계속됐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기술을 다 내놓으라. 그리고 3,500억 달러를 투자하라. 우리는 신의를 지키며 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 국민을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이것이 70년 동맹의 모습입니까? 해밀턴 차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거 완전히 잘못됐어.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바로 그때 재무부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10분 만에 50원 올랐어요. 뭐라고? 한국 정부가 달러 매도를 중단한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이 패닉이에요. 연쇄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오후 3시 텍사스 주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텍사스 공장 증설을 취소했습니다. 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연방정부가 원한 결과입니까? 조지아 주지사도 곧바로 성명을 발표했죠.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우리 주는 100억 달러 투자를 잃었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상황실 스크린에는 각 주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미시간, LG GM 합작 공장 가동 중단, 3,800명 즉시 해고. 오하이오, 삼성 SDI 공장 건설 중단, 2만 명 고용 계획 무산. 엘라베마, 현대차 엔진 공장 증설 취소. 지역 경제 비상. 저는 해밀턴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일 줄 예상하셨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후 4시 월스트리트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우지수 800포인트 폭락, GM주가 12% 하락, 배터리 공급 차질 우려, 포드 10% 급락, 한국산 배터리 의존도 때문. 블룸버그 속보가 떴어요. 한국 배터리 3사, 미국 자동차 업체의 공급 중단 가능성 시사, 디트로이트 빅3 비상. 상무부 차관이 혈압이 올라간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통령이 난리 났어. 당장 해결하라는데. 어떡해요? 한국이 완전히 돌아섰는데? 그때 한국 외교부의 공식 성명이 도착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4시간 내에 다음을 이행하라. 1. 구금된 한국 국민 524명 전원 즉시 석방. 2. 공식 사과. 3. 재발 방지 약속. 이행하지 않을 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임. 추가 조치라니.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됐습니다. 오후 5시 삼성전자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오스틴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170억 달러 투자 보류. 텍사스 주지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거의 울먹이는 표정이었어요. 삼성이 떠나면 오스틴은 끝입니다. 연방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녁 6시 현대차 그룹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미국 내 모든 투자 계획 중단,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취소, 기존 공장도 단계적 축소 검토, 이어서 LG 그룹도 가세했죠. 배터리 합작 공장 추가 투자 중단, 기술 라이선스 계약 해지 검토, SK도 동참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계획 백지화, 대체 투자처 물색 중, 월스트리트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나스닥 5% 폭락, 반도체 관련주 전체 한가, 공포지수 급등, 언론들도 대서특필했죠.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쇼크, 미국 경제를 강타하다, 뉴욕타임스, 동맹의 배신인가? 미국의 자충수인가? CNN, 524명이 무너뜨린 3,500억 달러. 그날 밤 9시, 백악관에서 긴급 경제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 회의에서 재무장관이 충격적인 보고를 했어요. 대통령님, 한국의 투자 중단으로 최소 50만 개 일자리가 위험합니다. 50만 개? 직접 고용뿐 아니라 협력업체, 건설,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특히 러스트벨트 지역이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경제자문위원장이 덧붙였죠. 3,500억 달러가 사라지면 인프라 현대화 계획의 70%가 차질을 빚습니다. 공약 이행이 불가능해져요. 대통령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한국과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구금자들을,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꼴이잖아. 하지만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한국 정부가 기술주권 선언을 발표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핵심 기술을 일방적으로 이전하지 않는다. 기술은 국가의 미래이자 생존이다. 우리의 기술자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우리의 기술도 갈 수 없다. 동시에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어요. 한국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 보호를 위해 전략기술 수출 통제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을 엄격히 통제할 것이다. 이는 사실상 기술 빗장을 걸어 잠그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가 먼저 비명을 질렀어요. 한국산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 생산 불가능. 대체 공급처를 찾는데 최소 3년. 당장 다음 달 생산 계획부터 차질. IT 업계도 마찬가지였죠. 삼성 없이 첨단 반도체 공급 불가. 대체제가 없다. 그날 오후, 저는 해밀턴 차관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차관님, 이제라도 멈춰야 합니다. 무엇을? 이 미친 계획을요. 우리가 얻으려던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요. 그는 지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늦었어. 윌리엄, 주사위는 던져졌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을 석방하고 사과하면 그럼 우리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야? 정치적으로 불가능해.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국익을 망치는 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발 경제 쓰나미가 미국을 강타한 지 48시간. 백악관은 그야말로 전시 상황실을 방불케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저는 국무부 대표로 긴급 소집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죠. 대통령의 첫 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뭔가 해야 해. 재무장관이 최신 보고를 했어요. 어제 하루에만 401k 연금 계좌에서 8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은퇴자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어요. 언론 반응은? 폭스뉴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대통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한국과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구금자들을 석방하고. 그래서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라고? 대통령님,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트위터, 아니, X가 난리입니다. 샤프리 코리안 엔지니어스 해시태그가 전 세계 1위예요. 심지어 실리콘밸리 거물들도 가세했죠. 일론 머스크는 한국 엔지니어들 없이는 미국 제조업 부활 없다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팀 쿡은 혁신은 협력에서 나온다. 배신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공식 사과는 어렵더라도 우회적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홍보수석이 제안했죠. SNS를 활용하면 됩니다. 직접적 사과 없이도 메시지 전달이 가능해요. 2시간의 경론 끝에 결정이 났습니다. 오전 11시 23분, 대통령의 트위터에 글이 올라왔어요. 미국은
항상 전 세계 인재들을 환영해왔다. 극도로 복잡한 제품과 기계를 만드는 외국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때 나는 그들이 전문 인력을 데려와 우리 국민에게 복잡한 기술을 가르치기를 바란다라고 영어로 트윗했습니다. 간접적이지만 분명한 메시지였죠. 이어서 두 번째 트윗. 나는 외국 기업과 외국인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 반도체에서 배터리,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함께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라고 영어로 트윗했습니다. 사실상의 유화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1시간 뒤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말이 아닌 행동을 기다린다. 구금된 우리 국민이 석방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대화도 없다. 단호했어요. 오후 2시 텍사스 주지사가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님, 더 늦기 전에 결단하십시오. 텍사스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지아, 미시간, 오하이오 주지사들도 줄줄이 압박했죠. 그런데 결정적 한 방은 엉뚱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오후 4시 한국계 미국인 연합회가 대규모 시위를 발표한 거예요. 100만 한인 워싱턴 행진, 동맹을 구하라. 미 전역의 한인들이 들고 일어났죠. LA 코리아타운, 5만 명 집결, 뉴욕 플러싱, 3만 명, 시카고, 2만 명. 그런데 놀라운 건 한인들만이 아니었어요. 미국 시민들도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지역 주민들이 한국인들은 우리 이웃이다. 일자리를 돌려줘. 동맹을 지켜라.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죠. CNN, 미국 시민들, 한국과의 화해 요구, MBC, 전국적 연대 시위 확산. 그날 저녁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인 즉각 석방 찬성 87%, 대통령, 경제 정책 반대 83%, 한국과 관계 회복 찬성 91%. 압도적이었죠. 밤 9시, 백악관 긴급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은 패배자의 그것이었어요. 의회에서도 난리라며? 네,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젠장. 그때 국방장관이 결정적 한마디를 했어요. 대통령님, 주한미군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중단했어요. 더 나가면 주한미군 철수 요구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안보 차원의 문제였죠. 대통령이 드디어 항복했습니다. 알았어. 석방하자고 해.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은 버리지 못했어요. 대신 조용히 해. 새벽에 몰래 풀어주고. 안 됩니다. 국무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죠.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이 받아들일 겁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했어요. 행정 절차상의 오류를 인정합니다. 구금된 한국 국민 524명을 전원 석방합니다. 하지만 오류라는 표현에 한국은 만족하지 않았죠.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오류가 아니라 불법이었다.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공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날 오후, 저는 깜짝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시도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거절했습니다. 서면 사과가 먼저다. 막다른 골목이었죠. 그런데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중재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일본 총리였습니다. 미일한 삼국 동맹의 미래를 위해 중재하겠다. 일본의 체면 때문이라도 미국은 응할 수밖에 없었죠. 밤 11시 마침내 백악관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기술 전문가들의 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여전히 직접적 사과는 아니었지만 미국으로서는 최대한이었죠. 한국도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미국의 유감 표명을 주목한다. 석방 조치를 지켜본 후 향후 대응을 결정하겠다.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삼성, LG, 현대, SK 모든 한국 기업이 미국 투자 재검토를 공식화했죠. 그리고 중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베이징 인민대회당 한중 정상회담이 전격 개최됐어요. 시진핑 주석의 환영사가 전 세계에 중계됐죠.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며 기술자는 존중받아야 한다. 중국과 한국은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기술 동맹의 탄생이었습니다. 미국은 524명을 체포함으로써 70년 동맹을 잃고 기술 패권마저 위협받게 된 거였어요. 백악관 회의가 끝난 그날 밤, 해밀턴 차관과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싱클레어 부차관보님?
저는 펜타곤의 마크 제이콥스 중령입니다. 꼭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펜타곤 정보부의 현역 장교가 직접 연락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죠. 자정, 조지타운의 한 낡은 바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민간인 복장의 그는 주변을 살피며 봉투를 건넸어요. 부차관보님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봉투 안에는 충격적인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1급 기밀, 오퍼레이션 테크하비스트 도장이 찍힌 서류들. 이게 뭡니까? 수년 전부터 준비된 작전의 전체 계획서입니다. 제가 초기 기획에 참여했었죠. 하지만 이건 너무 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 특수 목표,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핵심 기술 확보 및 기술 종속 관계 역전. 1차 타깃, 한국, 배터리, 반도체. 2차 타깃, 일본, 수소, 로봇. 3차 타깃, 대만, 반도체 제조. 이건 동맹국들을 상대로 한 기술 약탈 계획이잖습니까? 제이콥스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기술 독립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변질됐죠. 특히 작년에 새로운 팀이 합류하면서. 새로운 팀, 국가안보국 내 경제전쟁 대비반입니다. 그들은 동맹이고 뭐고 없었어요. 오직 미국의 기술 패권만 생각했죠. 문서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1단계, 유인, 막대한 인센티브로 한국 기업 유치, 주정부 동원의 세금 면제, 부지 제공, 언론 플레이, 한미 경제동맹 강화. 2단계, 침투, 한국 엔지니어들과 인간적 유대 형성, 가족 초청, 자녀 교육 지원, 신뢰 구축 후 핵심 기술 습득. 3단계, 수학, 기술 이전 90% 완료 시점에 작전 개시, 이민법 위반 명목으로 전원 구속, 지적재산권 소송으로 압박. 90% 시점이 핵심이었군요. 네, 100%를 기다리면 한국이 눈치챌 수 있으니까 90%만 배워도 나머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누가 이런 계획을? 제이콥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 직속 특별팀입니다. 코드명, 하비스트 팀, 경제학자, 기술 전문가, 심리전 전문가까지. 더 충격적인 문서가 나왔습니다. 심리전 매뉴얼, 한국인 대상, 한국인은 정의 약함, 개인적 친분 활용, 체면 중시, 공개적 칭찬 효과적, 미국에 대한 동경심 활용, 자녀 교육에 민감, 명문대 입학 지원 약속. 역겨웠습니다. 우정을 가장한 배신이었으니까요. 이게 다 실행됐습니까? 대부분은요. 보세요. 여기 성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 LG 배터리, 전고체 기술 95% 습득, 삼성 반도체, 3나노 공정 92% 습득, 현대차, 수소전기차 통합 기술 88% 습득, SK, 차세대 배터리 소재 91% 습득. 결론, 작전 실행 최적기. 그래서 실행한 거군요. 네. 하지만 한 가지 오판이 있었습니다. 뭐죠? 한국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수능적이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죠. 하지만 제이콥스가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최근 날짜가 찍힌 긴급 보고서였습니다. 작전 실패 분석, 한국 정부 예상외 강경 대응, 한국 여론 폭발적 반발, 중국 개입 변수 간과, 일본, 대만 연쇄 이탈 가능성, 위험도 극심. 왜 저에게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 제이콥스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저도 군인입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죠. 하지만 이건 명예롭지 못합니다. 동맹을 배신하는 건 군인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막아야 합니다. 일본과 대만까지 같은 일을 당하기 전에. 그리고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비스트 팀이 2차 작전을 준비 중입니다. 2차 작전? 한국이 저항하면 기술 테러 혐의로 기소한다는 겁니다. 이미 법무부와 조율 중이고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증거 조작도 불사한다는 뜻입니까? 그들은 뭐든 합니다.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위해서라면서요. 저는 문서를 다시 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최종 목표, 글로벌 기술 피라미드 재편, 미국, 기술 원천 독점, 동맹국, 기술 임대 사용, 기타국, 기술 접근 차단, 모든 핵심 기술의 원천을 미국이 보유하고 동맹국들은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며 사용하는 구조 확립. 이건 동맹이 아니라 지배 구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온 겁니다. 부차관보님은 이 작전에 반대하셨죠. 그리고 한국과 깊은 인연이 있으시고. 어떻게 아십니까? 다 지켜봤습니다. 현장에서 한국인들을 도우려 하신 것도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 문서를 공개하면 제 커리어는 끝날 거예요. 하지만 이 문서를 언론에 공개하면 아니요. 그럼 국가안보 위반으로 우리 둘 다 감옥행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죠. 뭐죠? 의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브리핑. 야당 의원들이 이미 의구심을 품고 있어요. 증거만 있으면 그는 또 다른 USB를 건넸어요. 여기 상세 자료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고요. 하비스트 팀 회의 녹취록. 이걸로 충분할까요? 적어도 브레이크는 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이콥스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우리가 진정한 동맹이 무언지 보여줄 때입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신뢰는 훔칠 수 없으니까요. 그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한미동맹이 한 무리의 탐욕스러운 관료들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어요. 524명의 한국인들은 아직도 수용소에 갇혀 있고 양국의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더러운 작전을 막아야겠다고. 설사 제 커리어가 끝나더라도. 다음날 아침 저는 의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샌더스 상원의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원님, 긴급히 만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국가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폭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회 정보위원회와 접촉한 바로 그날 태평양 건너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베이징 인민대회당 중국 상무부 장관이 역사적인 발표를 했죠. 중국은 한국의 첨단 기업들을 열린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존중하고 기술자를 존중합니다. 미국과 달리 라고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실은 발칵 뒤집혔어요. 중국이 노골적으로 미국을 조롱하며 한국의 구애를 시작한 거였으니까요. 해밀턴 차관이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습니다. 대체 중국이 뭘 제안했는지 파악됐나? 중국 담당관이 보고했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하이 푸둥지구 전체를 한국 배터리 기업에 무상 제공, 30년간 법인세 면제, 그리고 한국 기술자와 가족들에게 베이징 호구 제공, 사실상 중국 시민권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중국 도시 호구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특권이었거든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쓰촨성 전체 리튬 광산 공동개발권, 히토류 독점 공급 보장, 한국이 거절할 수 없는 조건들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중국이 왜 이렇게 나오죠? 자기들도 배터리 기술이 있잖아요. 그게 함정입니다. CIA 분석관이 끼어들었죠. 중국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자국 배터리로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전고체 배터리는 한국이 5년 이상 앞서 있고요. 그들도 절실한 겁니다. 그럼 우리와 똑같이 기술을 빼앗으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접근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분석관이 새로운 자료를 띄웠어요. 보세요. 중국은 기술 동반자 관계를 제안했어요. 51대 49 지분으로 합작법인 설립, 이익 공유, 그리고 핵심은 한국인 경영권 보장입니다. CEO도 한국인, 기술 총괄도 한국인, 중국은 시장과 자원만 제공하겠다는 거죠. 이건 우리와 정반대였어요. 우리는 기술을 빼앗고 사람을 버렸지만 중국은 사람을 모시고 기술을 함께 쓰겠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때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CEO 상하이 도착, 중국 부총리와 회담 예정. 해밀턴의 얼굴이 굳었어요. 벌써 움직였어? 이어서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죠. 삼성 SDI 고위 임원진, 베이징행 비행기 탑승, SK온, 중국 합작 투자 긴급 검토. 이런 빌어먹을. 해밀턴이 욕을 했어요. 평소에 그답지 않았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옛 동료 김상준이었어요. 서울 주재 시절 친하게 지냈던 한국 외교부 과장이었죠. 윌리엄, 큰일이야. 상준, 무슨 일이야? 우리 정부 내부가 완전히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어. 특히 이번 사건 이후로. 설마 진짜로 청와대에서 진지하게 검토 중이야? 탈미국 기술 독립 시나리오를.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회의실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국방부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안보 재앙입니다. 한국 배터리가 중국 무기에 들어가면. 잠깐, 상무부 차관이 끼어들었어요. 지금 텍사스에서 연락 왔는데 중국 정부가 LG 텍사스 공장 인수를 제안했답니다. 뭐라고? LG가 떠난 공장을 중국 기업이 인수하고 거기에 한국 기술자들을 재고용하겠대요. 그것도 2배 연봉으로. 이건 천재적인 수였어요. 미국 땅에서 미국이 버린 한국 기술자들을 중국이 품는 그림. 선전 효과는 최고겠죠. 해밀턴이 주먹을 쥐었어요. 국무장관님께
보고하고 백악관 긴급 회의를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일본 대사관이었어요. 싱클레어 부차관보님? 도쿄에서 긴급 전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 공동 대응을 검토한다고 일본까지 한국 편에 서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녁 무렵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전격적으로 서울을 방문했어요. 공항에서 한 발언이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한국의 아픔은 아시아의 아픔입니다.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며 기술자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진정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어요. 중국 시진핑 주석, 한국 기업인 500명 초청 만찬 개최 예정. 미래는 함께 만드는 것 주제로 해밀턴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젠장, 우리가 쫓아낸 사람들을 중국이 국빈 대접한다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특종을 터뜨렸거든요. 한중 배터리 동맹 시 미국 자동차 산업 붕괴 위기.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손잡으면 전 세계 배터리의 85%를 통제하게 된다. 미국은 전기차 시대에서 완전히 고립될 것이다. 다음 날 중국의 2차 공세가 시작됐어요. 화웨이,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 거대 기업들이 일제히 발표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10,000명 채용 계획, 연봉 3배, 주택 제공, 자녀 교육 전액 지원, 5년 후 중국 영주권 보장. 이건 단순한 스카우트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기술 인재 전체를 중국으로 빨아들이려는 거였죠. 미국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한국 배터리 없으면 아이폰 생산 중단. 테슬라, 대체 공급선 찾는데 최소 3년. GM, 전기차 전략 전면 수정 불가피. 하지만 중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상하이 시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푸둥 신구에 한국 기술자 타운 조성, 한국 학교, 한국 병원, 한국 마트. 고향과 똑같은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베이징도 가세했죠. 중관촌에 한중 공동 연구소 설립, 한국 과학자들에게 노벨상 수준의 연구 환경 제공. 광둥성은 한 발 더 나갔어요. 선전에 20조 원 규모 한중 배터리 클러스터 조성, 한국 기업에게 운영권 100% 보장. 이쯤 되자 한국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한국 언론들의 헤드라인이 극적으로 바뀌었죠. 미국이 버린 우리, 중국이 품는다. 굴욕 외교 끝. 이제는 선택의 시대. 기술 강국? 한국, 더 이상 을이 아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존중하는 나라와 함께할 것입니다. 기술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사실상 중국과의 협력을 공식화한 거였어요. 백악관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어요. 뜻밖에도 구금된 한국 엔지니어 중 한 명인 박지연 박사의 변호사였습니다. 싱클레어 부차관보님, 박 박사님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리는 미국을 믿고 왔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걸고 왔어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를 이용하고 버렸습니다. 이제 중국이 손을 내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일이었어요. 기술 욕심에 눈이 멀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죠.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의 구해 공세가 시작된 지 72시간. 뉴욕 증권거래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개장벨이 울리자마자 매도 주문이 폭주했어요. GM 8% 폭락, 포드 11% 급락, 테슬라 15% 하락. 블룸버그 단말기 앞에서 트레이더들이 비명을 질렀죠. 배터리 관련주 전체 한가. 나스닥 서킷 브레이커 발동 임박. 저는 재무부 긴급회의에 국무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재무장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사흘 만에 시가총액 2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2조 달러요? 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할 수도.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지표가 떴습니다. 모든 그래프가 빨간색이었죠. 다우존스 1847포인트 하락, 나스닥 6.2% 하락, S&P 500 5.8% 하락. 그때 골드만삭스 수석 애널리스트의 급급 리포트가 도착했어요. 한국 배터리 공급 중단 시 미국 자동차 산업 손실 추정. 연간 3,200억 달러. 일자리 손실 180만 개. GDP 영향 마이너스 2.3%. 재무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연준 부의장이 보고했죠.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어제 하루에만 200억 달러를 매도했습니다. 일본도 동조할 조짐이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바로 그때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형 헤지펀드 3곳이 마진콜 위기입니다. 한국 배터리 관련 파생상품에 과도하게 베팅했다가 이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점심 무렵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미국의 일방적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일본 기업들의 미국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토요타가 즉각 발표했죠. 켄터키 전기차 공장 증설 보류. 혼다도 따랐습니다. 오하이오 배터리 공장 계획 취소. 이제 한국뿐 아니라 일본까지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때 CNBC에서 특별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월가의 전설 워런 버핏이 긴급 입장을 발표합니다. 백발의 현인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미국이 심각한 실수를 했습니다. 신뢰는 비즈니스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무너뜨렸어요. 저는 한국 관련 투자를 제고하고 있습니다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버핏이 한국을 버린다. 이 한마디에 시장은 또 한 번 곤두박질 쳤죠. 오후 2시 백악관 경제팀 긴급회의. 대통령이 직접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떨어진다는 거야? 경제자문위원장이 답했어요. 최악의 경우 다우 3만 선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3만이 무너진다고?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또 뭐가 있어? 유럽입니다. 그때 또 속보가 떴어요. EU,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우려 표명, 한국과의 독자적 기술 협력 모색, 독일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한국 배터리 기업과 유럽 합작 공장 논의, 폭스바겐도 가세했죠.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예정, 프랑스까지, 르노, 한국 기업과 차세대 배터리 공동 개발 추진, 미국은 완전히 고립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만 TSMC가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미국 애리조나 공장 증설 계획 재검토, 투자 환경 불확실성 증가, 반도체까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죠. 재무장관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러다 진짜 대공황 온다. 그때 연준 의장이 화상회의에 참여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얼마나? 최소 1%포인트. 그럼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시스템 붕괴를 막는 게 우선입니다. 바로 그 순간 뉴스 속보가 또 떴어요. 삼성전자, 미국 외 지역 투자 확대 발표. 중국, 유럽, 동남아 중심으로. 이건 사실상 미국 포기 선언이었죠. 주식시장은 더욱 폭락했습니다. 다우 2000포인트 돌파. 역사상 최대 하락폭. 서킷 브레이커 발동. 거래가 중단됐어요. 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악의 날이었죠. 그날 저녁 의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상원은행위원장이 급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행정부의 무모한 행동이 미국 경제를 파탄냈다. 즉각 청문회를 요구한다. 하원 외교위원장도 가세했죠. 70년 동맹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어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우리 지역구 공장이 문 닫는다. 당장 해결하라. 그런데 가장 뼈아픈 비판은 전직 국무장관들에게서 나왔습니다. 헨리 키신저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썼어요. 미국이 스스로 국제 질서를 무너뜨렸다. 이는 역사적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영어로 썼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도 비판했죠. 동맹은 거래가 아니다. 신뢰다. 우리가 그것을 잊었다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월가의 대부들도 줄줄이 비판 대열에 합류했어요. JP모간 CEO. 최악의 정책 실패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회장? 자해 행위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시티그룹 수장.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긴급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29%로 폭락. 경제 정책 반대 78%. 한국인 석방 찬성 81%. 국민들도 등을 돌린 거였어요. 다음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거예요. 정책 일관성 결여와 국제 신뢰도 하락을 고려. S&P도 경고했죠. 현 상황 지속 시 등급 하향 불가피. 미국이 AAA 등급을 잃을 위기에 놓인 거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한국 증시는 사흘째 상승세, 원화 강세, 국가 신용등급 상향 전망. 역전된 거였죠. 가해자가 피해를 보고 피해자가 오히려 날아오른 그날 오후
저는 해밀턴 차관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윌리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처음으로 그가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늦기 전에 사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이제는 아실 겁니다.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기념탑이 석양에 물들고 있었죠. 우리가 정말 제국의 황혼을 보고 있는 걸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장 붕괴 닷새째, 마침내 백악관이 뵙기를 들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긴급 소집 명령을 받았어요. 백악관 상황실에 도착하니 이미 핵심 참모들이 모여 있었죠. 대통령의 첫 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뭔가 해야 해. 재무장관이 최신 보고를 했어요. 어제 하루에만 401k 연금 계좌에서 8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은퇴자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어요. 언론 반응은? 폭스뉴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대통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한국과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구금자들을 석방하고. 그래서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라고? 대통령님,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트위터, 아니, X가 난리입니다. 샤프리 코리안 엔지니어스 해시태그가 전 세계 1위예요. 심지어 실리콘밸리 거물들도 가세했죠. 일론 머스크는 한국 엔지니어들 없이는 미국 제조업 부활 없다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팀 쿡은 혁신은 협력에서 나온다. 배신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공식 사과는 어렵더라도 우회적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홍보수석이 제안했죠. SNS를 활용하면 됩니다. 직접적 사과 없이도 메시지 전달이 가능해요. 2시간의 경론 끝에 결정이 났습니다. 오전 11시 23분, 대통령의 트위터에 글이 올라왔어요. 미국은 항상 전 세계 인재들을 환영해왔다. 극도로 복잡한 제품과 기계를 만드는 외국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때 나는 그들이 전문 인력을 데려와 우리 국민에게 복잡한 기술을 가르치기를 바란다라고 영어로 트윗했습니다. 간접적이지만 분명한 메시지였죠. 이어서 두 번째 트윗. 나는 외국 기업과 외국인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 반도체에서 배터리,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함께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라고 영어로 트윗했습니다. 사실상의 유화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1시간 뒤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말이 아닌 행동을 기다린다. 구금된 우리 국민이 석방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대화도 없다. 단호했어요. 오후 2시, 텍사스 주지사가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님, 더 늦기 전에 결단하십시오. 텍사스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지아, 미시간, 오하이오 주지사들도 줄줄이 압박했죠. 그런데 결정적 한방은 엉뚱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오후 4시, 한국계 미국인 연합회가 대규모 시위를 발표한 거예요. 100만 한인 워싱턴 행진, 동맹을 구하라. 미 전역의 한인들이 들고 일어났죠. LA 코리아타운, 5만 명 집결. 뉴욕 플러싱, 3만 명. 시카고, 2만 명. 그런데 놀라운 건 한인들만이 아니었어요. 미국 시민들도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지역 주민들이 한국인들은 우리 이웃이다. 일자리를 돌려줘. 동맹을 지켜라.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죠. CNN, 미국 시민들, 한국과의 화해 요구. MBC, 전국적 연대 시위 확산. 그날 저녁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인 즉각 석방 찬성 87%, 대통령 경제 정책 반대 83%, 한국과 관계 회복 찬성 91%. 압도적이었죠. 밤 9시, 백악관 긴급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은 패배자의 그것이었어요. 의회에서도 난리라며? 네,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젠장. 그때 국방장관이 결정적 한마디를 했어요. 대통령님, 주한미군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중단했어요. 더 나가면 주한미군 철수 요구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안보 차원의 문제였죠. 대통령이 드디어 항복했습니다. 알았어. 석방하자고 해.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은 버리지 못했어요. 대신 조용히 해. 새벽에 몰래 풀어주고. 안 됩니다. 국무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죠.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이 받아들일 겁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했어요. 행정 절차상의 오류를 인정합니다.
구금된 한국 국민 524명을 전원 석방합니다. 하지만 오류라는 표현에 한국은 만족하지 않았죠.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오류가 아니라 불법이었다.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공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날 오후 저는 깜짝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시도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거절했습니다. 서면 사과가 먼저다. 막다른 골목이었죠. 그런데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중재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일본 총리였습니다. 미일한 삼국 동맹의 미래를 위해 중재하겠다. 일본의 체면 때문이라도 미국은 응할 수밖에 없었죠. 밤 11시 마침내 백악관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기술 전문가들의 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여전히 직접적 사과는 아니었지만 미국으로서는 최대한이었죠. 한국도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미국의 유감 표명을 주목한다. 석방 조치를 지켜본 후 향후 대응을 결정하겠다.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삼성, LG, 현대, SK 모든 한국 기업이 미국 투자 재검토를 공식화했죠. 그리고 중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베이징 인민대회당 한중 정상회담이 전격 개최됐어요. 시진핑 주석의 환영사가 전 세계에 중계됐죠.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며 기술자는 존중받아야 한다. 중국과 한국은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기술 동맹의 탄생이었습니다. 미국은 524명을 체포함으로써 70년 동맹을 잃고 기술 패권마저 위협받게 된 거였어요. 미국의 어설픈 유감 표명이 있은 지 48시간 후 한국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청와대 대회의실 급급 국무회의가 열렸죠. 저는 국무부 채널을 통해 회의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고 해요. 미국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유감과 사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이 보고했죠. 524명 전원이 석방됐지만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족들 앞에서 범죄자처럼 끌려간 트라우마는. 그래서 우리의 결정은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부 총리가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어요. 첫째, 미국 내 모든 신규 투자 무기한 중단. 둘째, 기존 투자 프로젝트 단계적 축소. 셋째, 핵심 기술 이전 전면 금지. 하지만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죠. 넷째, 아시아 기술 동맹 창설. 회의실이 술렁였다고 해요. 한국, 일본, 대만이 중심이 되는 기술 블록입니다. 배터리는 한국, 소재는 일본, 반도체는 대만이 주도하는. 사실상 미국을 배제한 기술 패권 재편이었죠. 오후 2시, 이 결정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미국은 백악관 상황실은 다시 비상이 걸렸죠. 아시아 기술 동맹이라고?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국무장관이 설명했습니다. 한일 대만이 손잡으면 전 세계 첨단 기술의 70%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고립됩니다. 그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어요. 싱가포르와 베트남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까지 가세한 거였죠. 상무장관이 비명을 질렀어요. 이러면 애플도, 테슬라도 전부 끝장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삼성전자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미국 내 모든 R&D 센터 폐쇄, 인력은 아시아로 이전. LG가 이어받았죠. 미국 합작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독자 기술 개발에 집중. 현대차도 가세했습니다. 미국 시장 전기차 공급 재조정, 아시아 시장 우선. SK까지 미국 배터리 공장 증설 계획 백지화. 미국 언론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술철의 장막이 내려온다. 뉴욕타임스, 아시아의 복수. 워싱턴 포스트, 미국 스스로 무덤을 팠다. 주식시장은 또다시 폭락했죠. 나스닥 10% 추가 하락, 기술주 전멸. 그런데 정말 뼈아픈 것은 미국 내 반응이었어요. 실리콘밸리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구글 CEO는 정부의 어리석은 결정이 미국 기술 산업을 죽였다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메타 저커버그는 이제 아시아로 가야 하나?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엔비디아 CEO는 반도체 공급망 완전 재편 불가피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대학들도 동요했어요. MIT, 한국 유학생 30% 감소, 연구 프로젝트 차질, 스탠퍼드,
한국 기업 산학협력 전면 중단 통보, 두뇌 유출까지 시작된 거였죠. 그때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기술 주권 펀드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1,0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거였죠. 아시아 기업들의 기술 독립을 지원한다. 일본이 500억 달러 추가, 대만이 300억 달러 추가, 싱가포르 200억 달러, 순식간에 2,000억 달러가 모였어요. 이 펀드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발표됐죠. 부산 글로벌 배터리 연구소 설립, 도쿄 차세대 소재 센터, 타이베이 반도체 혁신 허브, 미국을 완전히 배제한 기술 생태계였습니다. 백악관은 절망에 빠졌어요. 경제자문위원장이 보고했죠. 10년 안에 미국은 기술 이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막을 방법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원천 기술 특허 재검토, 한국이 보유한 3만 개의 배터리 관련 특허를 재검토하겠다는 거였죠. 미국 기업의 특허 침해 소송 검토 중. 이건 역공이었어요. GM, 포드, 테슬라 모두 한국 특허를 쓰고 있었거든요. 특허료만 수천억 달러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죠. 디트로이트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없이는 전기차를 못 만든다. 이미 생산한 차도 문제다. 특허 소송 당하면 끝이다. 그때 한국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기술 동맹국과의 관세 동맹, 아시아 기술 동맹 회원국 간 첨단 제품 관세 제로, 비회원국에는 30% 관세,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관세 장벽이었죠. 미국 기업들이 아우성쳤어요. 아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가격 경쟁력 제로. 그런데 유럽이 여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유. 아시아 기술 동맹과의 협력 방안 모색. 미국은 완전히 고립됐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옛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윌리엄, 이게 우리가 원한 건 아니야. 하지만 미국이 먼저 신뢰를 깼어. 알아. 하지만 이렇게까지 70년 동맹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야. 우리도 살아남아야 해. 전화를 끊고 나니 씁쓸했어요. 다음날 한국 대통령이 역사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술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로 세계를 리드하겠습니다. 우리를 무시한 나라는 우리 없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메시지였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미국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3개월 후 발표된 경제지표. 한국 GDP 성장률 5.2%, 수출 증가 18%. 미국 GDP 성장률 마이너스 1.3%, 실업률 8.7%. 역전됐어요. 기술을 탐한 나라가 오히려 기술에서 소외된, 동맹을 배신한 나라가 오히려 고립된 그 아이러니한 결과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21세기의 진정한 힘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바로 신뢰라는 것을. 지금까지 70년 한미동맹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진 충격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524명을 체포해서 3,500억 달러를 잃고 기술을 빼앗으려다 오히려 기술에서 소외된 미국, 신뢰의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달은 대가는 참으로 컸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경고가 아닌 미래의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힘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바로 신뢰라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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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